이제 아까 말했던 그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노마드 유목민이죠. 사실은 이거에 우리가 한동안 1990년대에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뭐 징기스칸 리더십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조선일보에서 뭐 특집으로 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책이 막 나왔는데 일종의 소위 말하는 유목민주의 보면 징기스칸주의 보면 징기스칸 리더십 보면 그런 책 알고봤자 뻔하잖아요. 뭐 어느 하나에 안주하지 않는다. 무슨 어떤 리더십이다, 저런 리더십이다. 그런 책들 필요 없는데 그런 것들과 이 둘레즈 사장이 발맞춘 건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주의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본주의 안에서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정착된 것이고 고정주의고 정착주의죠.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정착됐으니까 그로부터 끊임없이 탈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탈영토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주선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들레즈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 사이에도 이제 탈영토화,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를 벗어나는 탈영토의 개념을 탈주로 볼 것이냐, 도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또 네 명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탈주라고 하면 좀 자발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들레즈가 사르트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실존주의 말할 때 늘 영어로만 말하면 탈존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사르트르가 그 탈주를 강조했기 때문에 들레즈도 탈주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도주다. 자본주의는 이미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도주에서 새로운 영토의 개념,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주냐 도주냐를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은데 어쨌든 쉽게 정리하자면 탈주, 도주가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그는 욕망, 소위 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탈주의 가장 근본 사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탈주가 됐든 도주가 됐든.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 욕망이라는 게 원래 오이디푸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욕망의 삼각거리라고 그러죠. 부, 아들. 욕망의 삼각거리인데 이 욕망의 삼각거리를 이 자식 친족 관계, 어떤 성적인 문제가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들이 엄마에 가지는 그런 성적인 그 생각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그 들레즈의 책 중에 유명한 게 바로 그의 사상, 그를 이제 세계적인 석학으로 만든 책이 안티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삼각거리를 끊어내서 사회 정치적으로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회 정치로 이 욕망이란 건 뭐냐? 이것을 왜 성적인 것에만 두느냐? 욕망의 긍정화입니다. 욕망의 긍정화. 이것이 정신분석에서는 물론 나타에서는 욕망이 긍정적으로 많이 인용되긴 했지만 프로이드에서는 많이 부정적이죠. 계속 그들의 트라우마나 어떤 히스테리 그것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 성적 욕망을 봤지만 이제 그 들레즈 이것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사회정치적 분야로 끌고 나와서 욕망을 긍정합니다. 그럼 욕망이란 뭐냐 그 얘기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고자 함입니다. 뭔가를 하고자 함. 안주해 있지 말라는 거죠. 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들레즈의 그 원전 책들을 1000개의 고원이니 안티오이디푸스니 다 그냥 동파를 결국은 다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이런 강의할 때는 주로 해설서 중심으로 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쉽게 해설서들로 해도 우리가 또 많이 이해가 되니까 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욕망을 긍정화해서 이 하고자 하면 뭐냐 끊임없이 이제 생성을 해나가는 거죠. 변화를 통해서 생성을 해나가는 거죠. 변화를 하면 거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차이를 통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생성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알투세르 말할 때도 비슷한 건데요. 지금 어쨌든 1917년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당시와는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볼셰비키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에 아직도 경제적 모순이 있고 많은 그런 빈부의 격차도 있고 또 신자유주의 위협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볼셰비키 때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알투세르도 실제로는 굉장히 자기가 거의 칼막스를 짝사랑한다고 보아들 정도로 칼막스를 좋아했지만
프랑스의 많은 좌파 철학자들로부터는 혹은 공산당 당 조직, 프랑스에는 공산당 당 조직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끊임없이 그는 마르크스를 구원해내고 싶었던 거죠, 알티세르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계급 모습이나 새로운 사회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둘레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자본에 의한, 자본주의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계급의 모순을 나누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지금의 문제는 소수자 문제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노동 문제도, 노동도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노조는 엄청 세잖아요. 미국은 아니지만. 프랑스 노조 같은 경우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노조는 실제로 기득권이 역사가 된 게 오래입니다. 이 둘레즈가 철학에 본격적으로 눈뜨기 시작하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의 68혁명 때인데, 그 68혁명 때 68세대들이 워낙 커가니까 항상 그러면 정치 세력들이 붙잖아요. 정치 세력이 붙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그러는 거죠. 68 자체는 이제 완전히 학생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으로 퍼져나가니까, 뭐 프랑스 공산당이나 사회당에서 맨 처음에 그들과 협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뭐 협력이란 말은 너무 그렇고 뭐라고 얹혀가려고 그랬죠. 묻어가려고 그랬지만 나중에 다 빠지죠. 맞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개념하고 컨셉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구좌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계급, 막시즘에 의지해서 새로운 계급 투쟁을 보고 싶고 그런 투쟁을 보고 싶은데 68세대는 아닌 거예요. 계급 문제도 물론 제기를 하지만 그들이 가장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사회의 어떤 고정화된 개념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거거든요. 그 둘레즈 같은 사람도 거기서 많이 배운 거죠. 탈영토와 재영토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들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몽상가들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그 몽상가들 영화 보면 굉장히 야한 영화인데요. 그 68혁명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생각이 없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으면서. 그런데 둘레즈 영향을 받은 이 지젝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어설프게 뭘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죠, 지젝은. 그것도 비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구좌파 이런 것들이 68혁명에서 많이 쇠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공산당도 이제 쇠퇴를 하고 뭐 반드시 구좌파이기 때문에 쇠퇴를 했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적군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게 나가다 보니까 일본도 공산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괴멸이 됐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일본 할 때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레즈의 철학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정답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냥 변화하고 생성하고 그 생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회귀, 초월로의 회귀 그런 것들과 비슷하지만 니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니체는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회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는 돌아가되 나선형으로 끊임없이 진행하는 돌아갈 듯하지만 진행하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니체처럼 회귀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니체가 회귀라는 용어는 썼지만 변화는 니체적으로 그런 탈 이데올로기화해서 그러니까 형이상학화해서 생성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고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끝 지점에 가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 문제도 그렇고 뭐 그 오늘날 종교 문제도 그렇고 신천지에서 보이는 종교 문제도 그렇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제 정의당의 문제죠. 정의당의 문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의당은 계급 정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PD와 NL을 구별해서 NL 쪽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석기로 대표되는 그런 그룹들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분당이 되면서 PD 그룹이 독립을 했는데 사실은 응집력은 NL 그룹이 세거든요. 지금 신천지의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호남 쪽이 제일 셉니다. 이번에 사건이 대구 경북에서 나가지고 코로나 상대 대구 경북에서 나와서 그것이 또 진보 진영에게는 묘하게 또 그것이 도움을 준 건데 실제로는 호남이 제일 셉니다. 근데 호남의 신천지 책임자는 그게 과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광주 민주화운동 때 꽤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대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지씨인데요.
그분이 지금 호남의 전체 책임자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NL이나 이런 조직운동 이론들이 이제 그 신천지나 이런 그룹에 많이 이제 유입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당의 위기는 그들이 물론 NLPD의 싸움이 항상 컸기 때문에 NL 그룹이 떨어져 나가면서 조직, 동원력에 있어서 PD는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존했던 것은 유일하게 노회찬 같은 사람의 어떤 대중적 인기였습니다. 근데 노회찬 씨도 저는 왜 자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이제 지나치게 순결주의였기 때문에 그 뇌물성 돈이 그의 양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살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분의 죽음을 뭐 좀 너무 폄하하는 건지 몰라도 그분 자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진보운동을 해나간다는 것이. 왜 진보운동을 해나간 것이 힘드냐면 한국은 여전히 들레지적으로 생성과 변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급 구좌파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정의당은 차라리 그 구좌파에 접근을 하든지 차라리 뭐 과감하게 표 얻을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무슨 사유재산 폐지를 뭐 그들의 정당 이념으로 들고 나오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와서 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이거는 내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양보를 한 거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 고쳐지지 않았으면 이 코로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기존에는 그들이 전체 얻은 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눴으니까. 근데 지금은 연동형이 되면서 어느 정당이 어느 의석 이상을 차지하면 그들에게는 비례대표가 할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연동형과 준연동형을 46석을 나누면서 연동형은 30석, 준연동형은 예전과 같은 그런 정당 득표수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 그걸 했는데 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캡을 씌우는데 20석만 씌우자고 민주당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의 제도로는 26석을 가져가고 서로들 나눠가지고 새로운 제도는 정의당에 도움이 되니까 20석만 하자고 정의당은 지들이 30석을 다 먹을 줄 알았던 거지. 정말 철없는 사람들이지. 한 게 뭐 있는데. 계속 그들은, 전 정의당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당 정책이 좋지만 그들이 당을 생존해 나가는 방식은 사실은 민주당이 기생했던 거거든요. 이게 크거든요. 추릉중보다 더. 네? 추릉중보다 더. 아, 연동형 비례대표요? 그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쨌든 30석을 정의당은 다 가져가게 될 줄 알았겠지. 우리가 그랬더니. 근데 이미 노회찬이라고 하는 그런 대중적 인기도를 가진 사람이 없고 신상정 씨에게는 그만한 또 리더십이나 그런 지명도는 있지만 인기는 없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번에 조국 정부에서도 나와 보듯이 여전히 구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빼고 무슨 이만희당은 빼고 신천지당은 빼고 소위 말하는 우리 진보라고 이렇게 중도 진보 자유주의자라고 네이밍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나치게 들레지적 변화에 익숙하지 생성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물론 그 끝이 어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계급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은 여전히 혁명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그 새로운 그 변화,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먹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왔지만 안토니오 네그리 같은 사람 그리고 마이클 하트 둘이서 쓴 책이 바로 제국이라는 책이죠. 제국.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로마 제국이었다면 지금의 제국은 다중, 멀티튜드가 지배하는 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엄청난 들레지 연구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들레지에 집중하느냐. 다중은 어느 하나로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뭐 자본은 없지만 그들만이 가진 그 오락을 즐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뭐 축구를 좋아하면 구좌파 입장에서 좀 프로좋아해요. 프로축구 좋아하고 유럽 리그들 선수 이름 달달 외우고 그러는 거 보면 저는 되게 이상하지만 그게 또 하나의 흐름인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들을 다 부르주아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매도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개인적으로는 행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구좌파가 맞아요. 항상 불끈불끈 솟고 뭔가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살지 않게 살지 못하면서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면서 지금 술 끊었지만 아직도 문제는 한식적으로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식을 끊는데 지금 불안해하잖아. 아니 한식적으로 끊었는데. 술 끊었다는 사실을 꼭 표방해야 되나? 아니 일부러 일부러 지금 계속 가슴절 때만 끊어버려. 술을 끊었다고 표방함으로써 성역화시키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 도주 말고 추방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추방도 있죠. 예. 근데 들레주 용어는 없어요. 추방이. 도주가 추방일 수도 있죠. 추방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그 대련동산. 아니 수박은 당할 거고 너무 저거는 그냥 종교적. 하는 거 아니야? 예. 탈주는 하는 거고 이제 도주는 뭐 당한다기보다는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는 거. 탈주 저기 추방하고도 좀 다르죠. 그럼 정의당이 이제 문을 거의 닫는 형편에 그렇죠. 저는 사실 4년 전에 영주권자들은 그 정당 투표만 하잖아요. 그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기 전이지만 그때도 저는 가서 민주당을 안 찍었어요. 가긴 갔어요. 영상 찍긴 찍었는데 근데 정의당도 좀 싫더라고요. 보여주는 게 없어요. 민주당을 안 찍으면서 전 정의당을 찍는다면 굉장히 위선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찍어서 대를로 밀어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건 지역구는 못 찍지만 영주권자들은 정당 투표를 하게 되니까 비례대표를 한 명이라도 더 밀어주는 게 낫지만 내 의식이 민주당을 싫어하면서 정의당 가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녹색당, 내가 집토끼야? 저는 토끼기를 거부하는데. 토끼지. 두 가지 의미가 있네. 또 무슨 근데 의미가 진중거이가 야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야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진짜 왜? 제가 토끼인지도 어떻게 알고. 근데 야한 아니 의미가 둘이 있어? 벌써 그런까지 아시는 사이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예. 진중거이가 녹색당이잖아요. 진중은 녹색당 아니에요? 정의당이었죠. 정의당이 상당했죠. 정당은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 또 녹색당도 실수했어요. 신지혜라고 하는 녹색당 대표가 무슨 인터뷰인가 어느 카톡방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어요. 손혜원이가 그러던데 아니. 진중거이가 녹색당에 입당했다고? 입당했대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입당했을 때 진중권이가 또 실수한 거지. 그럼 신지혜라고 하는 이 녹색당의 대표가 이번에 큰 구설수에 올랐거든요. 이제 어떤 카톡방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갈 방이 아닌데 이제 자기를 숨기고 들어갔다가 그게 탄로가 난 거야. 어떤 정치적 논의를 하는 방에서. 한국도 진보운동이 많이 이제 괴멸됐죠. 뭐 사회당도 있었고 한국에. 아예 노동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좀 다 없어요. 한동안 사회당하고 노동당이 합친이 뭐니 그랬는데 그 얘기는 우리 교회 김용호 장로가 잘 알아요. 막 사회당인가 노동당에 대해서 계속 여기 저기 뭐 후원금 보내고 그러다가 당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용호 장로도 그런 우리 김용호 장로 다 우리 교회 안 돼서 아실 거예요. 좀 우리 교회 30대 장로가 있습니다. 이제 장가도 안 가고. 30대 장. 근데 뭐 공직사님도 모르시나 김용호 장로? 우리 헌목사님 아시나? 아니 우리 제 처음 왔을 때 여기 제가 처음 여기 그때 맞아요. 서당할 때 그때 있었죠. 왔었어요. 우리 헌목사님 아실 거고. 어쨌든 뭐 그런 진보운동들이 지금 많이 죽었고요. 이번에 정의당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묻어가기 위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게 옳냐 그러냐 하는 문제인데 저기 누굽니까 백낙청이니 이런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할 때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도 민주당은 지금 저는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자기들이 한 명분 때문에 선뜻 못 나서고 있죠. 그렇다면 시민사회 원로들이 했을 때는 정의당도 거기 같이 해주는 게 맞아요.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민주당이 또 공정당으로 자기들이 비례대표를 안 낼 수 없는 그게 고민이에요. 그럼 똑같아지니까 한나라당하고. 자기들이 내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헷갈리게 되는 거지. 이거를 밀어 아니면은 위성정당을 밀어 헷갈리게 되니까 시민사회 원로들은 아예 민주당이 포기를 해라.
비례대표 공천을. 근데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않죠,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그럼 똑같아지는 거잖아, 제도라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또 정의당 문제가 있고. 근데 나는 이참에 정의당을 위해서라도 정의당은 버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정의당은 이름을 사회민주당으로 바꿔야 되는데 3인당으로 바꿀 용기조차도 없잖아요, 사실은. 독일식 3인주의도 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 3인당으로 바꾸자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자신이 없는 거야. 빨갱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리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 NL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언론 뭐 그거는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는 뭐 하는 수 없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뉴스가 될지언정 뭐 북한에 마스크를 줘서 우리가 쓸 게 없다 이런 거 나올 때 좀 더 과감하게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다라고 밝히고 근데 만약에 진짜 뉴스라도 북한에 마스크 주기 왜 문제냐 이렇게 좀 떳떳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국민 여론을 용납을 안 하는 거죠. 뭐 김여정이 남쪽을 욕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조롱하고 희화화시킨 거 얼마나 많은데요. 온갖 개그의 소재가 되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많이 해왔다 좀 이러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건 한차 인기가 좋을 때 사실은 보안법을 폐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언론이 잘 보는 건데 보안법만 폐기하면 사실은 일단 한쪽의 비판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동 쪽의 비판을 잠재우지 못하죠. 네, 뭐 이제 마사에서도 기수가 한 분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삼성 근로자 한 분이 그 크레인 위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데, 네. 좀, 그러니까 들레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폭력적인 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치적이 될 수 없다,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그런 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좌파 진영에서는 아예 정권이 바뀌어본들, 다수당이 바뀌어본들, 우리는 우리의 투쟁 의지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 이거 좀 애매하거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는 애매하거든. 동조자도 얻기 힘들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박근혜 5년 동안 얼마나 제가 시국회의 하면서 여기 저는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여기 시민사회 운동을 하나로 그냥 다 모으고 근데 이게 박근혜가 이제 막 간당간당 하니까 갑자기 뭐 너도 나도 나서더라고. 우리 다 빠졌지. 니들이 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한 8월 13일부터 독립운동 부르더라고. 독립만세 부르더라고. 대한독립만세. 8월 15일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그래서 지금은 다 이 동네에 다 돼 있더라고. 야, 이놈들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폭력과 암울의 시대가 오면 난 그때 나서고 난 지금 놀기나 하자. 그러고 있어요, 저는. 와야 돼. 응? 뭐라고요? 와야 돼. 와야 돼? 안 와도 돼. 와야 돼, 그럼 또 오해받아. 그럼 또 다 비겁하게 숨겠지. 편집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통편집 때 되는 거 아니까? 편집하고 나면 뭐 남어? 남을 게 뭐가 있겠어? 오늘 뭐 날씨도 안 하는데 별로. 그 옛날 그 모자 쓴 거 말고 코미디를 좀 쓴 거 말고. 모자 승제밖에 없는데. 옛날 그 서프라이즈 할 때 그랬었어요. 야 노무현 당선되면 우리 뭐 하고 노냐? 실제로 그랬죠. 네, 우리가 네. 여기 노사모 황호집사하고 나하고 노사모 초기 멤버인데 이명박 때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의식을 크게 갖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자본에 포획돼서 다 그냥 부자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뭐 이민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줄기차게 5년 동안 술만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사모가 결국 갈라지는 계기가 됐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술 안 먹는 친구들이 뭐 선배들이 맨날 술만 모여 술만 먹고 뭐 그래. 근데 박근혜가 되니까 진짜 못 참겠더라고. 이거는 이명박 5년 정도 좀 바보 하나 가지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매블쇼라고 하는 유명한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초대 손님들한테 이제 노래를 하나 신청곡을 받아요. 근데 그 이제 뭐 팟캐스트니까 팟캐스트라도 그 저작권의 영향을 받으니까 노래를 신청하고 노래를 틀어주면 지들끼리 떠들어. 그래 아마 저작권에서 조금 뭐 혜택을 보는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나온 사람이 지금 무슨 노래를 듣고 싶고 이제 주제가 그거였어요. 박근혜가
박근혜가 그 이제 한나라당에 편지 보내고 황교안이 응답하고 그 사람이 노래를 뭘 신청했냐? 누구 노래더라? 아, 박명수 코미디언이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를 뭘로 들으시겠어요? 박명수가 부른 바보가 바보에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회자들도 그 최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야말로 팟캐스트의 황제인데 그 들어보세요 한번 그 여러분들. 매블쇼라고 하는 팟캐스트 이름입니다. 네, 박명수. 제가 그 매블쇼를 제 나름대로 정의 내린 거는 좌빨 썬데이 서울. 그 내용은 다 유치합니다. 근데 진짜 유치해. 접근도 유치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좀이라는 영화 하나. 너무 어려워서 둘레즈 몇 개만 알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가서 그 둘레즈에 대해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욕망의 긍정, 그죠? 그다음에 노마디즘, 탈영토와 재영토화. 그다음 또 하나 빠졌다. 전쟁 기계라는 엄청난 용어예요. 이거 전쟁 기계를 가지고 또 둘레즈 연구가들끼리 뭐다 많이 싸워. 이건 뭐냐면 자본주의 질서를, 그러니까 전쟁이란 말이 나오니까 기계란 말은 왜 나오냐면요. 뭐,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람이 이제 과학적, 원자론적으로 이제 단편 원자론주의자. 그러니까 원자 알죠? 전자보다 작은 그 사물의 기본 아주 작은 단위. 그 원자론적으로 우주가 움직인다고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에는 뭐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게 역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자와 원자가 부딪히는 우연의 산물이 역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기계라고 푸는 거예요. 기계는 어떤 자본주의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작동. 그 전쟁은 이제 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기계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 자본주의 질서 혹은 국가주의야 국가도 해체하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에 대한 그 해체, 물론 현대 철학이 다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사실은 성경도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민족도 패하고 나라도 패하고 그런 말 나오거든요. 뭐 종교라는 게 사실 그렇죠. 어떤 국가주의에 포획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둘레즈가 이제 국가주의를 특히 다 그렇지만 특히 국가주의가 반대했던 것은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가 레지스탕스나 이런데 깊게 뛰어들지 못했던, 자기 동료들은 거의 나와서 죽고 사형당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자기 철학적 혹은 도피구, 뭐 아까 도주구, 도피선, 돌파선, 뭐 탈주선, 뭐 그렇게 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이 둘레즈 또 좋아하는 분들은 또 헛소리라고 또 방송 보고 뭐라 그러죠. 어쨌든 전쟁이라는 건 자본이나 모든 것들, 국가주의, 자본에 포획된 국가주의와 싸울 수 있는 어떤 기계들, 작동 원리들, 그런 것 모두를 전쟁 기계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한 개인의 욕망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바로 어떤 종교 집단의 권위, 뭐 이런 거죠. 국가주의를 부정한 종교 집단의 권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 문제를 보면 이들이 자꾸 우리가 이제 아주 나이브한 분석들이 있어요. 뭐 대형교회로부터 뭐 벤치마킹을 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오히려 대형교회는요, 끊임없이 확산해 나가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걸 원칙으로 삼지만 이 신천지 같은 신흥 종파들은 국가와 마주섭니다. 국가 속에 들어가기보다 국가와 마주섭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뭐 14만 4천 명이 그런 것처럼 자기들만의 선택과 집중에 중시한다. 그러니까 작동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사실은 대형교회들과. 근데 뭐 욕하기 편하다는 해서 대형교회 욕하기 얼마나 편해요. 명성교회 이런 욕하기 좋잖아. 뭐 세습하고. 그리고 신천지 뭐 코로나에 뭐 주범하면 다 악으로 그냥 다 묶어가지고 비판하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연구가 안 된 얘기죠. 그리고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사실 둘레즈에 의해서도 개인의 욕망이나 종교 집단, 여기도 욕망은 항상 하고자 하는 거, 변화를 위한 욕구죠. 변화를 위한 거죠. 변화와 생성. 그 종교 집단들이 커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국가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번에 신천지 사태처럼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한국의 1907년이면 우리가 공식적인 강제 병합이 1910년이지만 이미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사조약이라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을사늑약입니다. 강제로 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 1905년에 이르면 1907년이 이미 우리가 식민지화 됐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만 1910년부터 보는 거지만. 근데 1907년에 평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자존심도 없는데 평양을 뭐라 그러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워낙 교회가 많고. 그냥 예루살렘이 뭐 그냥 평양 할 때지. 예루살렘을 한국의 평양이라고 부르든지. 대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해방 직후에. 동방의 모스크바. 대구에 엄청나게 그 좌익 운동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그 유명한 박상희가 있었죠. 박정희의 형. 박상희 누구냐면 김종필의 장인입니다. 근데 1907년에 한국에서 길선주라고 하는 대부흥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자도덕경 도교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에 거의 다다른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너무 연설을 잘하니까 사람이 밤새 모여갖고 나라 이런 울분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죠. 집에 가지 않는 거야. 밤새. 새벽까지 남았어. 그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산부터 많은 목사들을 힘들게 만든 새벽 기도.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라이놀트 니버라고 하는 이제 2차 대전 종전을 전후해서 한 1900, 니버가 몇 년도에 죽었습니까? 한 60년대까지 살았죠. 네. 니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 기독교가 어떤 사회 영향을 확대해 나가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이 기독교 사회 윤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니버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리 하우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리면 나중에 목사님 고쳐주세요. 스탠리 하우워스 같은 편이잖아요. 매너나이트. 스탠리 하우워스는 니버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식민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도 식민지를 경험해갖고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만 사실은 뭐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하에서 어떤 특정한 제국들은 다시 콜로니였죠. 총독들이 파견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에서 나오는 그 식민지보다는 조금 더 순화된 개념인 거예요. 그죠? 콜로니가. 하나님의 식민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이제는 사회에 하나님 나라에서 파동된 그런 식민지로서 그렇게 어떤 차별화된 것으로 외부 사회와 차별화된 것으로 외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2차 가게 되면 허 목사님한테 설명을 더 자꾸 들으시고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형 교회 그 교회 발전 논리는 니버적이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좀 스탠리 하우스 쪽이다. 저는 항상 뭐 아니요 말거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1907년에 다시 1907년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처음으로 근데 1907년에도 평양에 많은 인종이 모였는데 거기서 누구도 일본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죠. 다 밤새 울고 통성기도 하고 다 넥타시오만 했죠. 사회 정책의 문제는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죠. 그럼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신흥정파들이 나온 게 191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엄청나게 대립하게 되는 거죠. 거기도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신흥종교들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도 그때부터 많은 교단들이 가지를 치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 이제 통일교가 하나 있고요. 제 신흥종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용도라고 하는, 제가 왜 이거를 갑자기 그런 얘기하다 보니 전쟁기계 국가와 이제 대치되는 국가 자본주의적 국가 질서, 혹은 그때는 뭐 자본주의란 말이 일본이 자본주의라고 볼 수 없죠. 어쨌든 군국주의 국가 질서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단들이 출연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처음만 놓고 보면 기성교회보다 더 민족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메시아가 또 한국에서 나온 거잖아. 다 조선 땅에서. 얼마나 그 정말 국뽕적입니다. 이용도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있었는데 지금 서대문에 가면 한국 서대문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정통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출신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스웨덴 사람인데 이름이 스웨덴볼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웨덴볼그라고 하는. 여러분 저기 팔로스가 있으면 왜 유리교회라는 거 있죠? 왜? 수정 조그만 교회. 결혼식만 해요. 그게 스웨덴볼기안 교회입니다. 스웨덴볼기안이라고 그 아주 스웨덴에 시작한 게 신비주의 교단입니다. 이분이 한 16세기 정도 사람인데 그때 뭐 과학이 뭐 있었겠습니까만 하여튼 과학자였는데 과학자가 책을 썼어요.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응? 볼이라고도 하고 볼그라고도 하고 예. 그 교회가 바로 그 교단 교회예요 지금. 재밌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 처음으로 노사모가 생겼는데 한국의 스웨덴 볼기안 교회가 광주인가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는데 교세가 한 100명씩밖에 안 모일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30년 전. 근데 처음 노사모라는 게 생겼는데 노사모 회장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여자분인데 스웨덴 볼기안 목사의 사모였어요. 부인이었어요. 지인은 모르겠어요. 참 재밌더라고. 남편은 서강대 종교학과를 나오고 스웨덴 볼기안 목사가 대대적으로 스웨덴 볼기안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노사모에서 야유회를 하는데 그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인 그 젊은 애기 엄마는 그때 애가 벌써 4인가 그랬어요.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막 비가 오면 어떡하냐 막 발을 동동동동 굴르는 거예요. 그냥 안 온다고. 제가 왜 안 온다고 그랬겠어요? 어차피 지금 홍보가 되고 100여 명 이상은 모일 건데 온다고 안 모이면 그 노사모 시작은 말짱항되는 거야. 모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신비가가 아니라 안 온다고.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스웨덴 볼기안 목사 부인이니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 저 사람 목사라는 사람이 너무 나한테 얘기해. 결국 비가 안 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기억나시죠 그때? 마지막 텐트랑 이제 그 카누피랑 다 짐을 싸는데 그때 폭우가 쏟아지더라고. 사람을 다 보내고 몇몇 남아가지고. 야, 아마 그때는. 근데 이러면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못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맨날 둘이 싸우니까 이제 나중에 다 일이 잘 치르고 나니까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일렀대, 그 스웨덴 볼기안 목사한테. 저 사람 목사라는 사람 너무 이상하다. 분명히 일기예보에 비 온다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냐. 왜 이렇게 비가 안 온다고 주장하냐. 난 주장한 게 아니라 와도 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냥 그런 그 남편 말이 걸작이지. 둘 다 이상해요. 그러더니 너하고 저하고 둘 다 이상해요. 하여튼 그 이용도라는 사람은 이 스웨덴 볼기안에 쭉 빠졌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제 파문을 당하니까, 추방을 당하니까 예수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일종의 교단입니다. 예수교회. 교단입니다. 근데 처음 교회를 세운 게 흑석동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뭐 중앙대학도 없을 때인데 왜 한강변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용도를 쫓아내는 굉장한 열성 청년이 바로 문선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도라고 하는 분은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에 어디 강원도 통천인가 어디에 부흥회를 갔다 오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오늘날에 돈 버는 부흥사들하고 틀리죠 완전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주고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자였죠. 이분은 신비주의에 빠지겠지만 성자였죠. 그래서 최근 한 10년, 한 20년 만에 감리교 요단들 이제야 복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이단으로 파문했던 것을 한국 감리교에서 이제 복권을 해줬죠. 그게 이제 이용도라고 했는데 문선명이 거기에 제자였고요. 전도관이 빠져. 네? 전도관이 빠져. 좀 기다리세요. 이거 전도관 장로교통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호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헷갈려요. 이호문인가 이호문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이제 굉장히 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이용도한테 빠졌다가 결국은 이용도가 죽고 나서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문선명과 갈라쓰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해방되자마자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차피 자기들은 예수교라고 하는 등도교단이니까 클 자신이 없으니까 초격파 신학교를 만들어 중앙신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용도 사실 신비가였는데 또 민족주의자들이 모이는 거죠. 거기 민족주의자들이 모였다 하면 그때는 또 어떤 국가와 대비되느냐면 이승만으로 상징되는, 이승만과 미국에 대비되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전통 기독교에 보면 이단이었어요. 그 예수교회는. 왜냐하면 이용도가 있고 문선명이 어쨌든 발을 담갔던 조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뭐 이렇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니까 여기서 뭐 일본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도 당장 뭐 일본이 패망하고 신학교는 마치지 않았으니까 대학 졸업 자격증이 없었던 장준하 선생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게 중앙신학교입니다. 중앙신학교. 그러다가 이것이 오늘날의 그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강남대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함석헌 선생님도 거기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함석헌 선생은 오산학교에 좀 관여했을 거예요. 아마 뭐 교수를 좀 하셨든지. 뭐 기록이 있어요. 함석헌 선생도. 근데 예수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호문은 나와도 함석헌 선생은 못.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일부에서는 이제 뭐 이단 교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제후 친구, 아주 친한 친구도 이 예수교회가 안수를 받아서 지금 뭐 아주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종교학자가 되어 있고, 지금 그래서 강남대학교가 지금은 이단이 이런 거 색채를 다 벗고 이제 하나의 교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단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도 옛날 대우빌딩 옆에 그 남대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장로교 계통인데요. 여기 목사가 김치선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또 뭐 같은 그때 뭐 한국의 또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거든요. 하도 울어갖고 자기 나라를 뺏겼을 때, 남유다왕으로 뺏겼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막 설교만 하고 우는 거야 그냥. 근데 한강에서 구경하면 그땐 대형 무슨 이런 뭐 경기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을 만한 대형 교회 건물도 없고 수십만씩 모이고 막 헌걸 받은 막 금반지가 막 가마째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김치선을 또 쫓아다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박대선이라고 하는 그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워낙 신실하니까 김치선이 이게 자꾸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너무 이게 막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이 사람은 한 발 뺐어요. 김치선은.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려고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대한신학교를. 그리고 박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박대선 장로 나와서 전도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제 막 나가는 자기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광 아시죠? 일광. 우리 고향. 네. 부산. 일광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요. 해운대에서 멀지 않은.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친가 그쪽이라 뭐 일광, 좌천 그쪽에 뭐 기장 이런 데 우리 친척들 굉장히 많이 사는데 일광이라고 하는 그 땅이 이제 거기서 박장로가 거기 이제 신앙촌이라는 거. 옛날 우리 어릴 때 신앙촌에서 많은 캐러멜이니 뭐 굉장히 유명했어요. 신앙촌 다 들어보셨죠? 담요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신앙촌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냐면 그 유명한 박대선 장로의 아들이 박동명이라고 옛날에 70년대 여배우들하고 하는 칠황태자, 칠공주가 아니라 칠왕자, 황태자, 뭐 7명 황태 재벌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말하는 재벌들도 아니고 대부분 졸들 2세들인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뭐 마약하고 아마 대마초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대마관리법이 없을 때입니다. 대마초표도 못 잡아갈 때였으니까. 한국에 대마관리법이 생긴 거는 박지만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박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연예인들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핀 거야. 뭐 히로폰 이런 건 물론 마약관리법이 있었지만 대마초가 마약으로 등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대마관리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들도 하다가 박지만이랑 같이 하다가 다 잡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박대선 밑에서 박대선이 이제 막 한들었고 이제 김치선 목사는 장로교 정통 목사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대한신학교라고. 대한신학교가 낳은 이제 최대의 인물이 바로 전광훈입니다. 훌륭한 인물.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모르겠지만 최재형 목사가 또 정광훈하고 아주 친한 대한신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한 명은 완전히 새빨간 얘기가 돼 있고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줄게 그것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박대선 장로 밑에서 또 나오는 것이고 통일교는 통일교를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쪽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예수교회, 통일교, 전도관 이 세 개가에서 배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합집산을 하면서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헌이라는 그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유명한데 사실은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파랑을 만들고 유병헌은 사실 2인자였죠. 그러니까 항상 2인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저기 문선명이가 이용도 목사 밑에서 잘못 배웠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교회에서 다 이제 나오면서 서로들 막 섞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합집산 여기서 배웠다가 그러니까 다 사실은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다 이분들이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초기에 여러분 순수하지 않고 초기부터 사기치면 사람들이 안 달라붙습니다. 초기에 순수합니다 사실. 민족의식 투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황 집사님 표절해서 내 얘기 표절해서 그렇지만 일단 가르치는 게 명확해요. 기성교회 어느 정도 가르치다가 막히면 슬쩍 빠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요. 맨 처음에 막 온 교회 나오면 막 축복받을 것처럼 다 얘기하다가 그게 적어도 신학교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야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쯤에서 마치자고 해버린다. 이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야말로 들레즈가 사르트르의 그 존재와 뭐 700페이지짜리 다 외웠던 것처럼 달달달 외우면 이거 갖다 그리고 이거 걸리고 다 이제 또 산속에서 막 한 2-3년씩 공부하잖아요. 성경만 읽고 통하는 거죠. 다른 책 안 읽고 성경만 읽어보세요. 통하지. 야 이게 여기서 온 거구나. 그러니까 정확해져요.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근데 또 좀 실망하면 여기 있다 여기 옮겨가 여기 뭐 이렇게 다 다니다가 이제 새로운 신흥 이제 종단들이 출발하는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막성전이라고 지금의 나이는 오히려 지금 누구죠? 지금 신처지 교주가 누구지? 이만희가 나이는 더 많지만 사실은 장막성전의 유재열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막 가니까 유재열 씨도 이분들 다 순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이 신흥 종교 운동에서 손을 띄고 미국 유학을 가서 뭐 신학 공부하다 대충 다시 돌아와서 사업가로 성공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유재열이. 누구가 됐어요? 가수 싸이의 장인입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놀란 표정. 아버지는 아니에요. 장인이에요. 장인. 싸이 아버지도 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이분은 손 띄었으니까 어쨌든 그 밑에서 이제 배운 게 지금 이만입니다. 이분들이 다 처음에는 순수했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국가와 부딪히는 전쟁 기계 역할을 했는데 들레즈의 그런 이론이 완전히 이상하게 퍼져나간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들레즈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했겠지만 들레즈의 사상이 또 이렇게까지도 또 퍼져나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들레즈는 좀 가장 돌아가신 분 총망받는다는 말은 틀리죠. 어쨌든 현대 철학계에 있어서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철학자고요. 지적의 열풍은 좀 꺾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들레즈 같은 분들은 생명이 길죠. 여전히 들레즈는 읽히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철학자는 지적의 책을 한 30권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레즈 출판 10몇 권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맨날 지금. 한번 들레즈를 우리가 독립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 감히 제가 수업을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그럼 이제 그렇게 됐죠. 뭐 어쨌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안착하려면 리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들려주세요. 리좀이라고 하는 건 식물인데요. 식물 중에 그런 게 있답니다. 뭐 줄기인데 이걸 땅에 닿으면 그것이 뿌리로 변해가지고 뭐 일종의 뭐 앙코르 같은 데 가보면 그 왜 옆으로 쫙 뻗어나간 나무들 있잖아. 그런 것을 이제 리좀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리좀 이론을 가지고 또 현 세계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통의 철학이라고 하면 이데아 이론처럼 그냥 하나의 근원이 있고 뿌리가 있고 그것을 또 가지가 치고 이것이 생물학이 됐건 철학이 됐건 어떤 사상의 어떤 뻗어나가는 근본이라면 줄기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도 없고 상하도 없고 좌우도 없고 그냥 횡단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횡단의 철학하면 이제 들레지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리좀으로부터 온. 그래서 리좀은 무엇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거부하는 게 바로 리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두 시간적으로 많아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어떻게 들레지를 다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입만 한데요. 리좀 사상은 뭐냐면 무엇이 어떻다 라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화를 벗어나는 게 들레지가 말하는 리좀 사상입니다. 리좀가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어떻다? 뭐 성소수자가 어쩌다? 그렇게 하자는 것. 그걸 끊임없이 벗어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슈퍼화이어 끝나면서 막 줄줄이 다 이제 사퇴를 했지만 뭐 부티지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퇴했지만 그래서 이제 부티지지가 분명히 이거는 뭐 좌파는 아니죠. 굉장히 우파죠. 우파가 좋아할 만한 것들 다 갖고 있죠. 뭐 아프가니스탄에 그 참전도 갔다 왔고 또 그가 뭐 오바마 케어나 이런 것도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부티지지를 좋아했던 거는 그가 이제 그 게이 커플이라는 데 대해서 그 자체가만으로도 우리의 어떤 사상의 열린 사상을 차이와 변화와 생성 혹은 반복과 생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뭐 중도 하차했는데요. 그렇지만 또 제 생각이 100% 맞지도 않는 게 사실은 우리가 게이 커플을 다 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그들은 뭐죠? 백인 게이 커플이에요. 사실은 차별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백인 게이 커플이 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소수자를 가지고 그들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에 대해서 생각을 넓혀 나가야 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거 자체도 거기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소수자는 다 옳으냐? 그건 아니죠. 또 다른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다 보호받아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백인 게이 커플이 보호받을 것들이 있을까요? 없죠. 백인 게이 커플을 보고 욕하는 건 세상에 트럼프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게이 커플이라서 다 들레지식으로 말하면 다 같은 게이 커플이 아닌 거예요. 레즈비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는 또 정말 흑인들인데 흑인 사회 그 보수적인 데서 자기 일을 커밍아웃 못하고 하는 커플들도 있을 것이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한국 사회도 얼마나 그 차별이 심해요. 그다음 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트랜스젠더나 게이 커플이나 이런 거 용어도 잘 구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저도 당연히 그런 차별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뭐 게이 커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라고 설교하지만 그것이 또 반드시 정착되어야 돼요. 어느 경험 반복과 차이를 통해서 정착되어야 될 건 아니죠. 그들의 차이는 존중해야 되지만 그 차이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영토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레즈의 유명한 책 이름이 천개의 고원입니다. 높은 봉우리가 1000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들레즈식으로 얘기하면 올라가다 내려오라는 얘기죠. 거기 야 여기가 좋다. 이 1000개 고 중에 여기가 제일 경치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올라가다 내려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책을 쉽게 쓰면 다 읽을 텐데 쉽잖아요. 안티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의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삼각형을 탈주하는 거다. 한 몇 페이지만 쓰면 될 것을. 1000개의 고원은 많은 고원이 있지만 그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만큼 정복해야 될 고원이지만 다시 재영토하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고 이런 게 좀 쉽게 쓰면 쉬울 것 같은데 또 둘레 전문가들이 이 강의를 보게 되면 저거 완전 돌팔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둘레지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날 좋다고 말하는 것들도 굉장히 둘레지식으로 얘기하면 비판받는 게 많습니다. 정체성이란 말이죠. 정체성. 그것도 굉장히 둘레지는 폭력적인 말로 봅니다. 너 정체성이 뭐야? 사실은 그것도 폭력적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내 정체성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구조주의로 가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안다는 게 구조주의죠. 그런데 또 이 둘레지는 구조주의랑도 또 대척점에 서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르는데 문제는 누구도 모르고 나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럼 또 이상하게 또 약간 불교적으로 갈 수 있는데 나는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고 차이를 통해서 발전하는 게 나다. 근데 또 둘레지식으로 얘기하면 발전이라는 데도 초점을 맞추지 마라. 변화하니까 발전일 수는 없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나는 왜 천재가 안 되었을까로 마칩니다.